작은 서점. 당신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노레드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청년과 귀부인의 사랑을 그린 연애소설인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서 사랑과 언어, 문학의 본질을 탐구한 책입니다. 2001년생 스즈키 유이가 30일 만에 완성한 첫 장편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출판사 리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요,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예스24 김유리 M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올해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오늘 가져온 책은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작년에 저희 인생책 코너에도 나오셨던 구선아 작가님이 쓴 책이고요. 네네. 진풍경이라는 출판사에서 지난해 12월 6일에 출간된 인문 분야 도서입니다. 인문 분야 도서예요? 네. 오. 그래서 인생책을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이제 저자분은 지금 동네 서점 책방 연의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네. 전 몰랐는데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시고 도시사회학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졸업 후에는 그런 도시와 공간에 대한 직장을 다니시긴 했는데 돌고 돌아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읽고 쓰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독서 에세이를 많이 출간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건축과 밀접한 집에 관한 이야기여서 좀 더 관심이 가는 에세이더라고요. 네. 네.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다 글을 잘 쓰시진 않겠지만 그쵸. 쓰는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네.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부제가 도시의 집에 관한 26가지 관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도시의 집을 거주의 형태에 따라 26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 책이더라고요. 그 형태가 26가지로까지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와, 저도 네. 어떻게까지 26개를 했을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형태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생각으로는 26번이나 이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관찰하신 건가라고 네. 생각도 들었는데 읽어보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집이란 형태를 벗어나서 동네 도서관이라든지 영화관, 호텔 같은 이런 공간들도 나와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집에 가까운 형태의 거주 공간 이야기를 하다가 도시를 아우르고 있는 여러 공간까지 확장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 공간에서 26가지나
이렇게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떤 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도시의 공간에서 그 가장 기본 단위의 장소가 개인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개념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아는 그 뭐 부동산의 어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은 보호와 안락, 소속과 자유, 자아 표현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개인이 생활하면서 이제 타인을 초대하고 환영하는 사회적 공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아가 집이 위치한 특정 지역의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또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웃과 관계 형성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직업과 연령, 관심사와 삶에 관한 태도 등에 따라 집이 공간 속에서 되게 장소화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집만 두고 봤을 때 공간과 장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집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집의 공간이 물리적인 곳이라면 집의 장소는 감정적인 곳이라고 이제 저자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과 도시는 늘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이 우리는 되게 투자의 대상이나 경제 용어로 되게 많이 변모되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자님이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 집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이제 살아보고 경험한 곳만 써보자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 다 이렇게 살아보고 경험한 그 케이스들을 모은 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작가님의 그 첫 시작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작가님이 이제 대학교를 합격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집을 자기가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할 때 막연하게 이제 기숙사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 방이 있어도 방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꼭 열어야 하고. 그러셨어요? 네, 닫으면 엄마가 혼내고. 그러셨구나. 이러셨기 때문에 뭔가 꽉 닫힌 나만의 방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는데 작가님도 좀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첫 집은 바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도 그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나요? 우리 때는 기숙사보다는 이제 하숙집 개념이 좀 더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때도 좀 약간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기숙사 선호가 또 강해진 게 전세 사기라든지 월세가 급등해서 여러 요소들 때문에 주거비 부담 때문에 기숙사를 첫 번째로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부동산 어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가 서울의 경우에는 약 72만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고액이죠. 직장인은 제가 생각해도 글쎄 말이에요. 네. 80만 원 정도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숙사 지원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고 저는 몰랐는데 교육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대학 알림이에서도 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기준, 작년 기준이죠. 상위 14개 대학교 기숙사 평균 수용률이 18.2%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1.45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첫 집을 기숙사에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기숙사라는 공간이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20대 청춘을 좀 잡아놓는다, 가둬놓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대학 다니던 2007년도에도 통금이라는 게 대부분의 기숙사들은 있죠. 네, 있었는데 지금 18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꿈꾸면서 10대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기숙사에 입소했는데 또 다른 제약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기숙사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꼭 통제가 필요한 곳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기숙사를 설명할 때 이제 완전한 독립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독립, 정서적 독립을 준비하는 첫 마중물 같은 곳이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약간의 자유를 바꾼 기숙사 생활은 무엇 하나 준비할 겨를 없는 혹은 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기숙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운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나 뭐 취업 준비생들은 기숙사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청춘들이 기숙사 대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집들이 나오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신 이제 옥탑방, 원룸 등이 이제 등장합니다. 네네네. 네, 혹시 아나운서님 지옥고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앞글자를 따서 지옥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자마자 지옥보다 더 힘들어서 지옥고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글자만 이렇게 따도 딱 붙는 네임이 생겨가지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사실.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이제 기숙사를 탈락한 학생들도 그리고 붙었던 학생들도 사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기숙사를 나와서 선택하는 곳이 대부분 이 지옥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선아 작가님도 기숙사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학생이다 보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반지하를 처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네. 예, 저도 반지하에 대해서 막 잘 알지 못했는데 작가님이 설명한 게 역시 전공생이시라 다르신지 좀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 반지하방 자체가 1970년대 서울로 이제 사람들이 집중되면서 부족한 거주 공간을 값싸게 늘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용적물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보너스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의 가구의 보너스 공간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반지하는 1층과 지하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작가님이 여기에 사실 때 본인도 이렇게 모호한 층 사이에서 숨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깊게 드셨대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혹은 뭐 지상과 지하 사이 혹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배회하는 어중간한 삶을 살 때 뭔가 이게 경계인 같은 느낌이 항상 들겠네요. 네. 아무래도 공간이 주는 것과 자기가 조금 동일시 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 사시면서 나 이렇게 반지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많이 컸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벗어나셨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우울증을 겪은 게 이 반지하를 살았었던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그 한 언론조사에 따르면 반지하 생활자 중에서 신체 질환 외에 가장 큰 문제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더 우려가 된다는 사실이 사실 맞았던 거죠. 아직도 이제 서울시에는 23만여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전상의 문제가 또 되게 크고 날씨와 기후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저라도 우울증이 없더라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또 이게 한번 도심에서 수해로 인해서 반지하가 이렇게 잠겨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그때 이후에 좀 많이 갖게 됐는데 이런 거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청춘들이 좀 이런 어려운 날들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고시원 얘기도 나오죠. 네, 작가님이 직접 생활하시진 않았는데 이제 친한 친구분들이 고시원에 많이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고시원에 사실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몸만 누이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고시생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 그냥 잠을 자기 위해 사는 집이란 공간의 의미가 더 커서 어떻게 보면 절실한 버팀목이란 이야기도 고시원한테 좀 부과하시더라고요. 네. 이 작가님이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반지하, 고시원까지 구선아 작가님의 그것도 인생사를 어찌 보면 좀 다루는 책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진정한 독립을 이룬 집은 어디예요? 네 번째 이사 끝에 진정한 독립을 이룬 곳은 벽돌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벽돌집이요. 뭔가 되게 낭만 있어. 요즘에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의 한 형태인데요. 1960년대 이후에는 그 빌라와 맨션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주춤했다가 1990년대 서울 인구가 863만 명에서 1천만 명으로 이렇게 급격히 증가될 때 공급주의 정책이 좀 진행됐는데 그때 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벽돌집이 이제 유난히 그 재개발 지역에 좀 많이 맞아요. 보이고 새로 그 만들어진 도심에서도 제법 많이 관찰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랜 기간 여러 곳에 지어진 붉은 집은 세대 구분 없이 인기가 좀 많은데요. 그 저층에 붉은 벽돌집이 있는 골목이 소위 말하는 뜨는 골목이 된대요. 용리단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술락일 이런 곳이 대부분 붉은 벽돌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책 보면 네. 투자하기 좋은 동네를 살피려면 붉은 벽돌집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봐라. 이런 코멘트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2017년에 그 성동구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까지 지정할 정도로 또 네. 보존하려는 그 의지가 되게 강하다고 해요. 아니 이게 좀 색감적으로도 막 유치한 그런 빨강이 아니라 벽돌은 좀 은은한 어떤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도심의 어떤 그런 수목과도 잘 어울리고 사람들이 좀 이 붉은 벽돌집에 대해서 이렇게 뭐 추억하거나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때만 해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린 세대들이 왜 붉은 벽돌집을 좋아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작가님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이 붉은 벽돌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건축적 매력이 분명히 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벽돌을 쌓는 방식에 따라 건물의 외관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답답한 골목이 이 붉은 집 하나로 통해서 골목이 환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붉은 벽돌색이 시각적으로 되게 풍요로움을 줘서 그 도시 속 어떻게 보면 새하얀 혹은 회색 빛깔 시멘트 속에서도 약간 그 빨강의 형태가 되게 따뜻함을 준다는 거죠. 뭐 예전엔 그 다세대 주택 벽돌집이 뭐 좀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사실 벽돌집도 좀 찾아보기 힘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다 아파트잖아요. 네. 다 대부분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당연히 아파트 이야기도 나오겠죠? 네, 아파트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제 작가님이 처음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건 이제 결혼을 하셔서 들어가게 되어서 사실 그 챕터는 좀 짧은데요. 대신 이제 아파트가 한국에서 가지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이름이 주는 경계에 관한 논의를 책 속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골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네.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면 이렇게 막 철창 생기고 못 지나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애청자분들이 읽으면서 좀 공감 가는 부분과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다뤄져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좀 해결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파트를 비장소로 느끼는 사람들이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이야기도 뒤에 나와요.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아파트의 삶이 너무 정상적이라서 숨 막힌다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시간상 줄여야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도 사실 제2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은 사무실이 없으니까 카페에 가서 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집이 있어도 없어도 소중하게 관리되는 차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이라고 작가님은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집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까지 넓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네. 집과 공간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읽으셨으면 되게 좋겠고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보시다 보면 다음에 나의 집은 어디일까 그렇죠. 이런 네. 고민이 많이 드시는 책일 거예요. 네. 우리가 도시에서 나고 자란 공간은 단순히 이제 배경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그렇죠. 자아를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구선아 작가의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스24 김유리 MD였습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새해 첫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러게 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했는지 헷갈리니까. 하셨을 했습니까? 거예요. 네. 또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랑 새해 첫 만남이라는. 네. 청취자 여러분도 그럼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2026년도에 청취자분들께 더 친절한 방송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이제 다짐을 했는데 오늘 그 일환으로 저희가 청취자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치킨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하셔서 네, 문제도 맞추시고 치킨도 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KBS 한국 방송이잖아요. 네. 한국 하면 K푸드 그럼 치킨이라서. 치킨이죠. 네. 한국 방송답게 한국의 소울푸드 치킨을 준비하셨군요. 네. 참 이런 거 잘 엮는 그런 어떤 그 기질이 있으세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코너명 불문하게 걸맞게 프랑스 소설 준비하셨잖아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프랑스 소설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 오로네 드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 이라는 장편 소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 고리오 영감 사실 뭐 최근에 좀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발자크가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발자크는 스탕달, 플로베르, 빅토르 위고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소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언젠가 또 제가 이 코너를 계속하고 있다면 네. 작품을 다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옛날 좀 고전이겠지만 참 소재가 재밌고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참신하고 또 워낙 작품을 많이 썼잖아요. 네. 저번에 제가 소개드릴 때 90여 편의 장단편으로 구성된 연작 네. 인간극을 발자크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때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단테의 신곡을 번떠서 쓴 겁니다. 단테의 신곡 원제가 라 디비나 코메디아인데 네. 그 발자크의 인간극 원제가 라 코메디 유멘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비슷하죠. 코메디아 코메디 이게 같은 거고. 그렇네요. 이거 살짝 이렇게 뒤바꿔 놓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수식어의 위치가 다를 뿐인 거고. 그리고 신곡에서는 디비나 네.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이제 디바인. 그러니까 신의, 신성한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로 디비나인 거죠. 그러니까 요 디비나 신의 자리에 위멘느 불어로 네. 인간, 영어로 치면 휴먼입니다. 네. 네, 인간을 넣은 거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종교적이고 내세적인 세상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라면 인간극은 그에 대비하여서 정말 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는 네.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붙인 거죠. 세속주의고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더욱더 재밌다는 거. 뭔가 좀 더 네. 발자크답죠. 발자크다워요. 네. 오늘 작품 그 골짜기의 백합도 그러면 이 발자크의 인간극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인간극이 풍속 연구, 네. 철학 연구, 분석 연구라는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네. 이 풍속 연구의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풍속 연구가 다시 사생활 전경, 전원생활 전경, 파리 생활 전경, 정치 생활 전경, 네. 군 생활 전경, 시골 생활 전경으로 나뉩니다. 네. 오늘 작품 골짜기의 백합은 이 중에 시골 생활 전경에 속합니다. 골짜기가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네. 그럼 우리 저번에 했었던 고리 영감은 아주 전형적인 파리 생활 전경에 속한 맞습니다. 거죠. 내용이 딱 그렇잖아요. 네. 역시 네. 작은 서점 진행자답게 얼마 큰 전에 폭으로 읽어서 척하는 착이네요. 그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진 사교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고리오 영감은 파리 생활 전경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골짜기의 백합도 이제 인간극에 속하니까 이거는 어느 시기 작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간극 중기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네, 중기. 예. 근데 이걸 왜 이제 그냥 뭐 몇 번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냐면 네. 인간극은 사실 처음부터 기획하에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 소설을 쓰다가 네. 나중에 발자크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의 큰 틀로 묶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추후에 정리를 한 겁니다. 누가 정리한 거예요? 발자크가 이제 본인이 좀 정리를 했죠. 네네. 물론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난 뒤에도 소설을 계속 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극 몇 번째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써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네. 뭐 몇 번째다 이렇게 넘버링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여긴 거죠. 네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각 작품이 어떤 연구에 어떤 정경에 속하는지는 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읽은 이 작품이 큰 그림 속에서 어디에 속한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문학 학생이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그 제목을 딱 주고 어디 정경에 속하느냐. 뭐 이렇게 나와. 그런 거 안 나오죠. 예. 그렇게 나와. 나오면 참 쉬워서 좋을 텐데 들으시려나? 네. 교수님들이 문제를 더 어렵게 내시는 정말 거구나. 어렵게 냅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네. 약간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단답식의 그렇죠. 어떤 전형이잖아요. 네. 보통 문학이나 뭐 이런 이론 과목들은 논술형이 네. 많고 어학은 네. 어학은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뭔가 어학은 네. 책 한 권을 그냥 통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책 속에 있는 문장. 만학도로서의 어떤 그 네. 고뇌 같은 게 지금 느껴지는 표정과 대답의 뉘앙스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작품 골짜기의 백합은 어떤 소설인가요? 네. 이 소설은 발자크가 인간의 정념과 금욕 그리고 감각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이상 사이에 그 있는 긴장을 네.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발자크의 소설 중에 거의 몇 안 되는 명백한 연애 소설입니다. 명백한 연애 소설이다. 발자크가 결혼 생리학을 써서 네. 뭐 이미 유럽 전역에서 여성 독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연애 소설을 별로 안 썼다고 알려진 거잖아요. 그것도 좀 의아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맥락을 좀 이해해 보자면 네. 발자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빚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계급 문제, 파리에서의 출세 문제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결혼 생리학을 읽고 유럽 전역의 여성들이 네. 발자크한테 팬레터를 보냅니다. 오. 그중에 우크라이나 귀족 부인인 한스카 부인도 있었죠. 네. 둘이 편지로만 17년간 와. 사랑을 키우다가 네. 결국은 결혼을 하죠. 오. 그러고 발자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결혼하고 5개월 뒤에 사망을 하죠. 슬픈 또 그런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이 소설에 또 언급할 특징이 있다고요? 네, 골짜기의 백합은 허구와 사실이 뒤섞여 있는 소설입니다. 아니 소설이 하면 좀 기본적으로 허구의 산물인데 사실이 있다는 얘기는 자전적 이야기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내 얘기를 슬쩍슬쩍 끼워넣은 거예요. 그렇죠. 작가의 네. 이야기를. 발자크가 나중에 한스카 부인과 결혼을 하지만 원래 제일 처음에 이제 그가 사랑했던 인생의 첫 여인은 베르니 부인이었습니다. 네. 마담 드 베크니라고 네. 하는데 이 베르니 부인에게서 받은 모성애적 사랑과 개인적인 경험이 오늘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모성애적 사랑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연상의 연인을 사귈 때 좀 표현하는 건데 그래요? 네. 맞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났어요? 22살 연상이었어요. 근데 약간 프랑스 사회는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지금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베르니 부인이 이제 흔히 네. 뭐 책 속에 이웃집에 살던 연상의 귀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정확히는 발자크가 그 레스디기에크라고 그러니까 네. 레스디기에크 거리에 살 때 같은 거리에 살던 부인입니다. 네. 그래서 발자크가 이 네. 부인의 살롱 즉 네. 거실에 거의 매일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 뭐 나중에 이제 이 부인의 그 자녀의 과외 선생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이 부인이 왕당파 귀족 여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청년 발자크한테 사회적인 매너, 뭐 문학적인 조언, 그리고 교양 교육 이런 걸 다 시켜주면서 네.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 거죠. 한마디로 발자크를 물심양면 도우면서 네. 후원과 사랑을 동시에 한 연인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면서 어머니 같고 연인이고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한 그게 프랑스에선 가능하죠. 네. 이 부인이 오늘 작품 골짜기 백합에 나온다는 거죠? 네, 정확히는 앙리에트라는 이름의 귀부인으로 나오고요. 예. 주인공은 펠릭스인데 이 펠릭스가 바로 발자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펠릭스가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걸로 작품 속에 나와요. 네.
이것 또한 발자크의 삶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을 많은 사람들이 발자크의 일종의 자전적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발자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거나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야 되는 소설이겠네요. 자, 오늘의 작품 골짜기의 백합,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인공 펠릭스는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특히 어머니한테서 애정과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자라난 인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시골에 있는 유모의 손에 보내졌죠. 네. 그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소외된 채 자라났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뭐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펠릭스 안에 자리한 이 결핍이 네. 훗날 그가 연애하는 방식과 그의 감정 과잉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죠. 아무튼 청년 펠릭스는 어느 날 무도회에 갔다가 예.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그 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녀는 바로 앙리에트 드 모르소프 부인입니다. 그녀는 투르 지방의 클로슈 구르드라는 시골 영지에 사는 귀족 부인입니다. 지금 그 남자 주인공 펠릭스는 귀족 출신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뭐 아직 뭐 이룬 게 없는 청년이니까 이 부인 앞에서는 좀 초라한 모습이겠네요. 그렇게 젊다는 거 빼고는? 그렇죠. 정확히 소설에서 네. 나이가 그 딱 몇 살이다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데 읽다 보면 대략 네. 한 20살 정도의 청년으로 펠릭스가 묘사가 됩니다. 부인은요? 그 여자 부인은 30대로 나오고요. 30대고요. 예. 그러니까 뭐 펠릭스보다는 네. 이미 이룬 게 많은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라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유부녀란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르소프 부인의 남편은 네. 당연히 이제 귀족인데 네. 근데 이 남편은 몸이 아픕니다. 네. 그런데 몸이 아픈데 아내한테는 또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사랑을 되게 정당화하는 이런 장치들이네요. 남편 그렇죠. 몸이 아프고 폭력적이구나. 네, 네네. 그런 거죠. 간파하셨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소프 부인은 이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냥 애 때문에 사는 케이스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그러듯. 네. 네. 모르소프 부인은 이 네. 힘든 삶을 신앙의 의지에서 네. 살아갑니다. 부인은 극도의 자기 절제와 도덕적인 엄격함을 실천하면서 네. 살죠. 발자크는 이 부인을 바로 오늘 작품의 제목인 골짜기에 핀 한 송이의 백합. 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이 바로 모르소프 부인인 겁니다. 네. 골짜기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척박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백합은 굉장히 고고하고 뭔가 이렇게 네. 성녀 같은 이미지를 묘사하고 싶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 소설에서 발자크는 은유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모든 걸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와 비유를 엄청 길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읽다 보면 병약한 남편이라는 거는 결국 아내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하고 네. 후에 이제 또 읽다 보면 그게 남편이 한때 보낸 과거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자 입장에서는 분노하거나 그렇죠? 완전히 신앙에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 모르소프 부인은 신앙에 의지하는 쪽을 선택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런 여인을 보고 네. 펠릭스는 그만 그 도덕적인 순결한 아름다움에 빠져서 반해버리죠. 도덕적 순결함이요? 네, 그 네. 부인의 숭고함에 매력을 느낀 거죠. 그 외모에 대해서도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엄청 길게 묘사가 됩니다. 네. 네. 특히 뭐 어깨가 뭐 어깨에 관한 그 묘사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데 그 제가 신간관계에서 네. 생략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19금의 어떤 그런 수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발자크가 네. 그걸 좀 시적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발자크의 그 고려 연간 보면 그런 어떤 사람의 특히 여인에 대해서는 뭐 아름다운 이렇게 묘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좀 밋밋한 그런 문체였는데 여기서는 또 아니군요. 이 소설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와 은유라고 봐야 됩니다.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20살에 불타는 육체를 가진 청년과 그렇죠? 두 아이를 둔 신앙심 깊은 아름다운 부인. 근데 뭔가 좀 이게
갈등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장치인 거죠. 예. 아무튼 펠릭스의 구애 끝에 둘은 정신적인 호감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을 하죠. 네. 하지만 모르소프 부인은 하나님의 딸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펠릭스와 나누는 이 정서적인 교류 그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철저히 절제된 사랑을 이 부인 입장에선 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모르소프 부인은 펠릭스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행동을 합니다. 네. 그냥 정서적 교류, 요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유부녀이자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정서적으로는 그에게 깊이 의존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펠릭스는 부인을 거의 숭배하는 방식으로, 찬양하는 방식으로 네. 자신의 사랑을 키워가죠. 급기야 부인의 도덕적인 이상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기까지 하죠. 이건 약간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관계인데요. 네. 예. 실제로 발자크와 베르니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펠릭스 부인을 사랑하지만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한때 그 드라마에서 추앙해줘.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게 발자크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 이거는 프랑스의 궁정연애 소설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그 프랑스 문학의 전통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 궁정연애 소설이라고 거기에는 아직 출세하지 못한 젊은 기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기사들이 대부분 궁정에 드나드는 귀족 부인들로부터 정치 교육, 교양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인 방식은 부인을 지키고 부인을 숭배하는 관계이지만 네. 사실 둘은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이 전통이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에까지 이어진 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전통적인 어떤 뭐 되게 아름다운 관계인 거잖아요. 정서적인 관계인데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 다음 단계로 갈 것 같은 그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관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펠릭스는 어떻게 되나요? 펠릭스는 이제 네. 모르소프 부인의 조언과 지지를 받으면서 예? 나중에 정치계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리 사교계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게 되죠. 이제 파리로까지 갑니다. 뭔가 감이 좀 잡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피 끓는 청춘이 예. 온갖 욕망과 그러니까요. 야망이 꿈틀거리는 파리로 파리. 갔으니까 네. 그가 과연 그 모르소프 부인과 나눴던 정신적인 사랑에 언제까지 만족하고 지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흔들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영국에서 온 여성 레이디 더들리를 만납니다. 이게 여기 일단 또 레이디예요. 네, 아까는 그렇죠. 마담 드 모소프였고 마담이었고 이 더들리는 네. 레이디 더들리는 모르소프 부인과 모든 게 반대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네. 레이디고 아무튼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레이디도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담, 레이디 네. 그렇게 뭐, 다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연상의 여인이었고 그건 확실하고요. 네. 아무튼 뭐가 제일 확실하게 다르냐면 네. 그 모르소프 부인은 굉장히 절제하잖아요. 네. 레이디 더들리는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네. 펠릭스한테 막 그냥 들이대요. 네. 제가 차마 그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그렇게 막 저돌적으로 접근을 네,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육체적 욕망에 억눌려 왔던 펠릭스는 그만 그녀를 만나서 이제 격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 다 우리 작가님의 언어인 거죠, 아마. 제가 그렇죠. 제가 준비한 거죠. 네. 네.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네. 그 문학을 소개하면서 네. 그냥 둘이 네. 둘이 끈적해졌어요. 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역시.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깜짝 퀴즈 최민석 작가께서 직접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퀴즈 정답을 맞춘 분 가운데 5분을 뽑아서 치킨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 번호 샵 우물정자 9730이고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퀴즈 나갑니다. 네. 객관식입니다.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발자크의 소설에는 꽃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소설의 제목을 네. 맞추는 겁니다. 1번 네. 골짜기의 장미, 2번 골짜기의 튤립, 3번 골짜기의 백합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저희 5분을 뽑아서 최민석 작가님께서 치킨 모바일 쿠폰 보내주신다고요? 제가 보내는 거였나요?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듭니다. 5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이 골짜기의 장미, 네. 2번이 튤립, 네. 3번이 백합입니다. 뭐 이거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바로 뭐 주관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오늘의 첫, 네. 이런 우리 청취자 퀴즈 사실 이번에 처음 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네,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설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레이디 더들리를 만나서 이제 억눌렸던 그 어떤 욕망이 막 폭발되는 거죠, 펠릭스. 네. 그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펠릭스는 레이디 더들리를 통해서 이제 감각의 세계에서 눈을 뜹니다. 네. 그리고 그 쾌락에 빠져들죠. 네네. 하지만 이 사랑은 그를 성숙시키기보다는 소모시킵니다. 결국 펠릭스에게는 공허와 피로만 남게 되죠. 더들리와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들리와의 짧은 관계를 통해서 펠릭스는 앙리에트와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방황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흘러가죠. 그래서 펠릭스는 앙리에트가 살고 있는 클로슈 구르드로 돌아오죠.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잠깐만, 왜요? 혹시 죽어요? 펠릭스가 클로슈 구르드에 와보니까 네. 앙리에트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전형적인 이야기들 아니에요? 19세기 소설이다 보니. 근데 왜 앙리에트가 아프게 된 거죠? 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네. 이 속담이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19세기 프랑스 시골에도 통하는 속담인 거죠. 네. 그 앙리에트는 펠릭스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소문이 났군요. 네. 이로 인해서 깊은 정신적 충격과 질투, 자책에 시달려 왔습니다. 예. 그 와중에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억제가 오히려 그녀의 생명력을 ඝ아먹은 것이죠. 화병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화병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고생으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를 네. 1835년 프랑스에 살던 발자크가 네. 우리한테 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알려주는 거죠. 네. 앙리에트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앙리에트는 펠릭스가 돌아온 걸 네. 반기지만 네. 이미 때는 너무 늦어서 그녀의 병세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앙리에트는 병세가 악화되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앙리에트는 펠릭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죠. 네. 그 편지 내용이 왠지 또 심금을 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편지가 바로 이 소설의 백미인데요. 아주 장구한 편지입니다. 발자크의 문학적인 수사가 절정에 달하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서 부인은 펠릭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리고 펠릭스의 배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밝힙니다. 네. 그리고 자신은 사실 펠릭스를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버리려고 했고 네. 그래서 자신도 육체적 사랑을 허락해 주기로 했다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한때는 포기하려 했다는 그 깊은 도덕적 딜레마까지 모두 편지 속에 고백을 해서 써놨습니다. 거의 다 털어놓는군요. 네. 그 편지를 읽고 펠릭스는 더할 수 없는 그 참척의 고통을 느끼지만 네. 이미 성숙한 사랑을 베풀어준 부인은 차가운 죽음이 된 후였죠. 아이고, 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기 삶에서 사랑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 이 소설의 매력은 뭔가요? 우선 이 편지를 읽을 때 굉장히 가슴들이 먹먹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독자들은. 그리고 그게 일종의 반전인데 네네. 그것도 매력이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표면적인 매력이고요. 저는 이 소설의 매력은 캐릭터의 구축에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캐릭터. 네. 이 앙리에트라는 순결의 화신 그리고 레이디 더들리라는 이 욕망의 화신을 네. 통한 그 대립 구도를 구축한 점. 네네. 그리고 이게 돋보이고요. 앙리에트는 영혼의 세계를 상징하고 더들리는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앙리에트는 프랑스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사회를 상징하고 더들리는 당시에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라는 물질 사회를 구축한 사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거 약간 누구를 어떤 걸 상징하고 뭐 약간 이런 구도들 우리 국어 시간에 맨날 하던 건데. 네. 물론 이건 네. 이런 대비 구도는 발자크의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당시 많은 프랑스인들이 영국 사회를 동경하고 또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일종의 발자크식 의견 표출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발자크는 왕당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그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네. 요즘으로 치자면 보수주의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발자크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지향해야 할 세계에 대해서 종종 설파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는데 네. 이게 이 소설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나게 무슨 우리 일일 연속극 보는 그런 느낌으로 재밌는 그 스토리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소설이 근데 실제로 좀 읽기가 힘들다고요? 네. 이 소설의 백미가 후반부에 나오는 앙리에트의 편지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펼쳐지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좀 과장을 하자면 네. 전부 다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내가 고전 한 편을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초중반부의 묘사가 너무 좀 상세하고 나한테 약간 지루하다. 예. 그러면 조금씩 그런 걸 넘기면서 읽어도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뭐 그 어떤 여성의 어깨에 대해서도 한참 그 묘사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상세한 묘사가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놓치면 또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그거를 놓치기 싫으면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네. 그걸 다 파악하면서 읽으면 이 소설이 더 매력적으로 네, 느껴질 그쵸. 거예요. 일례로 펠릭스가 앙리에트한테 꽃다발을 선사하는데 네. 모르소프 부인한테 그 꽃다발에 담긴 꽃을 발자크가 엄청나게 세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상상을 하면 그 꽃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마치 그 인상주의 그 화풍 예. 같은 어떤 그 아주 회화적인 거죠. 이걸 영상으로 이제 다가오는군요. 회화적인 와. 묘사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상상하면 그 꽃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고 게다가 그 꽃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네. 꽃말까지 다 의도해서 발자크가 하나하나 배치를 해서 꽃다발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미도 아주 깊습니다. 네.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이 될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읽는다면 네.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 꽃말까지 다 찾고 거의 연구자의 그래요? 심정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버거운 장면은 어느 정도 속독을 하면서 네. 큰 서사 위주로 읽어도 무리는 전혀 없을 겁니다. 네. 뭐 독서라는 거는 뭐 각자 또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줄 한 줄 다 밑줄 치면서 풀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이 어떻게 되지 하면서 후루 넘기는 사람도 네. 있고 뭐 본인의 방식대로 맞습니다. 선택하면 독서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가슴 답답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독서를 그냥 안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 건 넘겨야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뭐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방식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사 근력도 생기고 서사 인내력도 생겨서 맞습니다. 지루한 부분까지도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그때 네. 그런 책들을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이 소설이 사실은 편지라고요? 네. 펠릭스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아주 긴 편지예요. 소설 전체가 한 통의 편지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펠릭스는 굉장히 주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재서술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펠릭스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따라서 독자는 펠릭스를 더욱 조소하거나 네. 아니면
더욱 펠릭스의 입장에서 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펠릭스가 썼다는 걸 가정하고 발자크가 쓴 그러니까 거잖아요. 발자크의 자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아무튼 좀 독특하고 참신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풀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소설 오노레 드 발자크의 골짜기 백합과 또 어울리는 곡 네. 가져오셨죠. 네. 일단 전 또 늘 그 스페인 소설 소개하면 스페인어로 된 노래 네. 틀고 중국 소설은 중국어로 된 노래 틀고 그런 좀 철학 내지 강박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예. 펠릭스가 좀 더 일찍 모르소프의 부인을 알았어야 했다. 슈데브 피피. 알았어야 했다.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해왔습니다. 프랑스 국민 가수입니다. 샤를 아즈나부르인데 이 뭐 우리 표기법으로 하면 아즈나부르라고 할 거예요. 네. 예. 샤를 아즈나부르인데 일포사부아 뜻은 알아야 한다. 펠릭스가 모르소프 부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알았더라면 얘기가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안 됐겠죠. 그렇죠. 파리로 돌아가서 그런 그렇죠. 방탕한 생활이 없었고 레이디 두들리 독자의 흥미를 위해서는 아쉽지만 몰라야 한다. 네. 어쩌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새해부터 사과드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네. 이런 헷갈림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5마리로 다 무마가 됩니다. 네. 자, 샤를 아즈나부르 알아야 한다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한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후부와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봬요. 네, 작은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Il faut savoir encore